안녕하십니까, 옹 작가입니다.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이자 두 권의 책을 쓴 작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책에 나와 있는 건강정보와 이비인후과 지식 또는 여러 가지 건강정보에 대해서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구독자가 1000명이 되었는데 많은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옹 작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를 인해서 바깥에 여행을 할 수가 없고 운동을 많이 못해서 확진자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살이 확 찐 사람들, 그걸 확진자라고 말하는데 우스갯소리일 수 있지만 정말 요즘에 소화기 계통의 문제로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통 위험하고 역류질환 하면 내과에서 치료를 할 것 같은데요. 이비인후과에도 인후두 역류질환으로 아주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보통 위내시경을 하면 40%가 미란성, 에로시브 형태, 그러니까 손상이 된 형태고 60% 정도가 아무런 손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비인후과를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로 속쓰림이나 가슴 아리보다 목에 걸리는 느낌, 이물감, 목소리 잠김, 목 통증, 이런 증상들로 병원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에서도 생각보다 역류질환을 상당히 많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역류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역류질환 약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소화작용, 그리고 신경, 이런 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생각하는 역류질환에서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구독하시면 아마 그동안 알지 못했던 좋은 정보와 팁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역류질환이 있는 경우 우리가 이제 이러한 힘든 증상으로 병원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을 대부분 보면 H2 블로커, 그러니까 H2 리셉터를 차단하는 거, PPI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PPI라는 계통이 우리가 약을 제일 많이 쓰는 거고, 최근에 PCAB라는 약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소화를 어떻게 시키는지를 알면 좀 좋습니다. 우리 신경에는 이제 먼저 12신경이 있겠죠. 머리에서 나오는 12신경. 그리고 우리 항상성을 유지하고 심장이 뛰게 하고 호흡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대사를 작용하는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소화에는 이 신경들이 다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신경 중에 10번인 미주신경이 관여를 하는데요. 우리가 10번의 미주신경이 음식이 들어왔을 때 자극이 되면 주로 유문부, 12장 근처에 있는 유문부에서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위산이 나오는 인자고요. 자율신경에서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우리가 교감신경은 생존을 위해서 주로 예를 들면 호랑이를 만나면 싸워야 되잖아요. 눈동자가 커지고, 그리고 그때는 소화를 못 하겠죠. 그러면 소화액이 안 나올 거고, 그리고 혈관이 수축돼야 될 거고, 심장이 빨리빨리 뛰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호흡도 잘 해야 되겠죠. 이게 교감신경이고요. 부교감신경은 우리가 소화랑 휴식을 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로 분비물이 다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콧물 나오고 위산액 나오고 침이 나오고요. 단 우리가 땀은 교감신경 때 항진이 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쓰려면 미리 땀을 흘려야, 식은땀이 나듯이 땀을 흘려야 에너지 소비가 잘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비물들 중에 땀 말고는 다 부교감신경이 자극이 돼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침도 부교감신경이 자극이 돼야 침이 잘 나옵니다. 다음에 이비인후과의 입마름에 대해서 많이 오는데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교감신경 중에서 부교감신경은 호르몬이 아니고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옵니다. 아세트콜린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알레르기 비염이 있을 때 히스타민 많이 들어봤는데 위에도 히스타민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은 주로 12신경 중에 미주신경 그리고 자율신경이 관여하고요. 각각의 이제 리셉터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했던 우리 가스트린 쪽이 가스트린 리셉터가 있고, 그리고 히스타민 리셉터가 있고요. 그리고
아세틸콜린 리셉터가 있겠죠. 그래서 아세틸콜린은 자율신경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보면 벌써 침이 나오고 위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이제 자율신경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음식이 들어오면 히스타민 리셉터랑 가스트린 리셉터에 자극이 되어서 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전인데 제일 처음에 약물이 히스타민 리셉터를 억제하는 H2 블로커가 나왔죠. 그래서 이러한 H2 블로커 자체로는 이 세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산을 분비하는 프로토펌프라는 게 있죠. 요거는 벽세포, 파리에텔 셀에 다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포타슘, 프로톤 펌프는 포타슘, 그 다음에 하이드로겐, 그러니까 수소랑 그리고 칼륨, 요거를 서로 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수소가 나가면 이제 위산이 분비가 됩니다. 이걸 막는 게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입니다. 그래서 PPI가 우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H 블로커 다음에 PPI가 나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역류질환 위험이 치료가 정말 잘 됐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PPI 제제가 먼저 위산이 나와야 먼저 작용을 하고요. 근데 또 역설적으로 위산에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복용 방법이 식전 30분 전에 복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작용하고 들어가 있다가 음식물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에서 이런 채널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이게 작용 시간이 좀 늦게 되고요. 그리고 타이밍이 잘못 맞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법이 근데 30분 전에 아침 30분 전에 미리 약을 먹고 밥을 먹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역류질환이 있어서 PPI를 처방했는데 치료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약 복용 시간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주로 식후에 먹는다든지, 그냥 밤에 자기 전에 먹는다든지, 이러면 약효가 50%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위산이 약하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작용이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뭐 바이카보네이트, 뭐 염기성을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선됐는데, 최근에 획기적인 약이 나왔습니다. PCAB이라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프론토 펌프를 가역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량작용을 합니다. 기량작용이 말은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복용 방법 자체가 전혀 식전이랑 상관없이 아무 시간이나 복용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작용 시간이 바로 생기기 때문에 PPI는 3일에서 5일 돼야 효과가 있지만 이건 바로 효과가 있습니다. 약 자체의 기전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PPI 자체가 너무 가역적이기 때문에 이런 PPI를 많이 먹게 되면 골다공증의 위험도 좀 있고, 그리고 너무 오래 작용하면 신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이런 그 PCAB,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약인데요. 우리나라 그 H-인노엔, 예전에 CJ-제일제당에서 만들었는데요. 이 약 자체가 KCAB이라는 약인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보다는 약을 제일 좋은 약이면 제일 빨리 씁니다. 그래서 이 약이 상당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무슨 약인지 보고 꼭 KCAB이라는 약을 처방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제가 그 기전에 따라서 가장 부작용이 적고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약을 선택할 때 이렇게 선택하면 되고요. 그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생활 습관을 위험 역류질환은 상당히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아까 말했을 때 가스트린이나 그 다음에 히스타민 같은 경우에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분비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과식을 하거나 고지방식이 커피, 담배, 술 같이 자극적이거나 이런 음식들이 위산 분비를 많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식을 안 먹어야 되고, 그리고 가급적 밤늦게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서 우리가 소화는 부교감 신경,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이럴 때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제가 생활 습관을 이야기해 주면 저는 밤늦게도 안 먹고 식사도 좀밖에 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규칙적으로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나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설명을 하고 꼭 하는 게 스트레스랑 수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우리가 호랑이를 맞는 것처럼 부교감 신경보다는 교감 신경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랑은 반대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예를 들어서 일을 하면서 밥을 먹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작용이 잘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식사를 할 때는 편안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나서 우리 예전에 어머니들이 항상 수영을 한다든지 운동할 때 식사 30분 후에 하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다 맞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면 편안하게 휴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걷기를 책을 썼듯이 천천히 걷는 게 아주 좋겠죠. 그래서 역류질환이나 위험이 심한 분들은 식후에 1, 20분 정도, 아니 2, 30분 정도를 나눠서 걷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걷고 저녁에 약간 걷고, 저녁에는 근데 너무 많이 걷게 되면 잠이 안 오기 때문에 적당히 걷고요. 또 점심 때는 비타민 D도 세고 또 걷기도 하고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든지 또는 명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볍게 책을 읽는다든지 생활 습관 자체를 우리가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게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잘 때 휴식이랑 우리 소화작용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잠을 잘 때 불안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미래를 걱정하게 되면 우리가 휴식도 못할 뿐더러 소화 기능도 아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다가 갑자기 위산이 막 나오고 아주 힘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쉬어야 될 때는 확실히 쉬고 그리고 일해야 될 때는 확실히 일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경우는 우리가 매일 휴식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교감 신경만 너무 항진되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하면 우울증이 되겠죠. 우울증이 되면 기력이 없게 되겠죠. 위산이 나올 때는 나오고 안 나올 때는 안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위산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분들, 우울하거나 만성 피로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교감신경을 적당히 항진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좀 세게 걷는다든지 달리기를 한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적당한 스트레스를 줘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게 운동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감신경이 작용해야 할 때는 교감신경이 작용하고 부교감신경이 작용해야 할 때는 부교감신경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뒤바뀐 경우가 많죠. 쉬어야 될 때 일을 하고 그리고 일을 할 때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편안한 상태로 멍하게 지루하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또 이 교감신경이 나와야 될 때 안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생체의 리듬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류질환은 먼저 약제 선택을 좀 잘해야 되고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고 가장 덜 먹을 수 있는 약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사실은 우리가 자율신경이라 하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도 사람들의 생각이라든지 행동에 따라서 항진되고 항진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극과 극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고요. 항상 공격적이고 스트레스 받고 항상 급하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 부교감신경만 너무 항진돼 가지고 항상 만성 피로, 피곤하고 활력이 없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운동 방법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너무 교감신경이 항진된 사람은 좀 천천히 걷는 것을 저는 좀 권유를 드리고요. 부교감신경이 항진된 사람은 좀 빨리 걷고 오히려 뛰는 것도 괜찮겠죠. 그런 식으로 건강을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장황했는데요. 그래서 약제 선택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위장에 대해서는 아주 그 심리적인 상태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1000명, 2000명, 10,000명 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오공 작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